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란에서 발생한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9일이죠.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불의의 사망 사고를 겪게 됩니다. 과연 이 죽음이 이란의 지도력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정부 관료주의, 관리를 포함한 중요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또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복무를 하였던 모하마드 카다미의 국내 개혁 프로젝트와 또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켰던 핵 협상을 해왔던 라이시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하산 로하니의 무기 통제 외교와 같은 그런 그 주도권을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힘을 이란의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자 그 업무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정권은 그 프로그램이 민간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야는 군사력의 군사 분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모든 국가 문제를 감독하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즉 이것은 역사적으로 최고 지도자, 수프림 프레지던트, 수프림 파워가 되겠죠.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이 제도적 합의를 감안해 볼 때 대통령들과 긴장된 관계를 맺어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시 대통령은 아마도 하메네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과묵했고 그리고 상대편을 존중하며 또 관심을 끌만한 말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아주 그런 법조인다운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수입 이니셔티브 이런 주도권을 착수하지도 않았고 또 이슬람 공화국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최고의 부하로서 대통령직을 하기 이전에 한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많은 사람을 판결해서 형무소로 보내거나 사형장으로 보낸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죽은 라이시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이란에는 Axis of Resistance라고 하는 소위 저항의 축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시의 죽음이 이 이란의 외교 정책이나 이란의 대리 역할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저항의 축, The Axis of Resistance인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요, 라이시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설된 국가의 의사결정기구, 이 단계 아니라 그 위에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메네이의 명령과 말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에서 정해진 결의나 의견은 아주 순종하고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외교 안보 문제가 최고 지도자에게 이양이 됩니다. 즉 하메네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란의 외교 정책의 그 매개 변수에 거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최고 신정국가의 지도자인 하메네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란이 처벌받지 않고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대리전이라는 성공을 이런 측면에서 감안해 볼 때 그렇게 할 이유가 라이시에게는 거의 없었다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xis of resistance, 이 저항의 축, 이건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준군사 세력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직접 관리가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이 The Axis of Resistance, 이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과의 지속적인 분쟁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공화국들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라이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란의 영사관이 있었죠. 그 이란의 그 컴플렉스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공격이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최고 지도자, 즉 하메네이의 요점을 반복해서 설파를 합니다. 즉 라이시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배후에 또 다른 반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징후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미국도 손살을 치면서 우리가 안 했다 그러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반응을 벌였는데 과연 안 그랬을까요? 좀 제가 설명을 마치고 나서 추가적인 평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승계 과정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유고가 된 이상 이란 정부는 50일 동안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아마 6월 말경이면 선거가 지금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무슨 운동이다 뭐다 하는 이런 것들도 짧은 애도 기간이 지나가야만 사람이 뭐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첫 번째 부통령인 올해 68살의 모하마드 모크보가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 즉 정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6월 말에 있을 총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아마 라이시만큼이나 보수적이면서도 아마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란이란 나라가 시기적절한 이때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한 죽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지금 복잡 미묘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게 벌써 꽤나 오래됐겠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81년이 대통령 선거를 마지막으로 치렀던 해라 그래요. 79년도에 팔레비 국왕이 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점령을 당하고 인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글스 클로, 독수리 발톱이라는 작전이 그곳에서 감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미국이 이 독수리 발톱 작전을 실패를 합니다. 그때 희생됐던 요원들이 바로 델타 포스와 네이비 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특수전, 파라밀리터리 준군사 작전에 있어서도 1979년 이란 팔레비 왕조의 멸망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81년도에 팔레비 왕조가 망가지고 멸망한 지 2년 후에 전임자 모하마디 알리 라자이가 테러 폭탄으로 사망한 이후에 하메네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죠.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1989년까지 바로 대통령을 지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이 라이시는 이란에게 혹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라이시의 주요한 유산은 이 억압적인 시스템의 충성스러운 하인의 유산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라이시는 그의 경력의 대부분을 사법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형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라이시의 가장 악명 높은 역할은 1988년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반체제 인사들에게 짧은 순서로 사형을 선고한 소위 사형위원회의 3명의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그는 하메네이에게 복종을 했고 부지런함과 규율을 잘 지키고 또 하메네이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에는 도덕 경찰에 체포된 후에 2002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지속적인 시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도 보니까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열심히 핥고 빨고 하면은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자, 이 일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정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라이시는요, 벨 212라고 하는 212 미국이 한 50여 년 전에 만든 그런 헬리콥터라 그러는데, 과연 세 대가 동시에 떴는데 둘은 멀쩡한데 왜 대통령이 탄 헬기만 떨어졌을까요? 우선 부품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비행기 기체의 결함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이란의 정보기관이나 이란의 군부가 능력이 있다라면 정확한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 원인과 배경, 동기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요, 지금 미국에서 뭘 했었죠? 예전에? 바로 뭐냐면 슐레이만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란의 그 혁명군을 갖다가 이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슐레이마니가 2020년 1월 달인데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그 옆 나라인 이라크에 갔다가 거기서 제거가 됩니다. 당시 이 슐레이마니 이란 쿠즈군 총사령관이었던 이 카심 슐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당시 미국의 중부 사령관이었던 케네스 F 맥킨지 대장이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담당하고 그 제거를 담당했었죠. 자, 그러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중동 지역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미군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여갔던 이란의 지도부, 그 중에 슐레이마니는 바로 미군에 의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결국 이 슐레이마니가 제거가 되니까 이란 쪽에서는 계산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 이란도 더 이상 저항을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작전을 지휘했던 케네스 맥킨지 전 미 중부 사령관이요, 자기 자신이 슐레이마니 이란 쿠즈군 총사령관을 제거할 때 자기가 중부 사령관으로서 이 일을 했었다라고 자신이 이번에 써내는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녹는 점이겠죠, 번역하면. 이번에 출간되는 본인의 저서 멜팅 포인트에서 이란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나설 때 이란은 물러났었고, 미국이 물러날 때는 이란은 진격을 한다라고 하면서 슐레이마니 제거가 이 법칙을 증명하고 이것이 미국의 중동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이 나라는요, 지금 분단된 지가 1945년부터 하면은 지금 79년째죠. 그리고 50년 6.25 전쟁부터 따져봐도 지금 분단 74년입니다. 그 중간에는 좀 비무장지대가 놓여 있고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기발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큰 힘을 발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국제범죄단체, 국제테러단체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아이들이 김씨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를 해오면서 지금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아닌 잃어버린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란 대통령의 죽음과 제가 굳이 이란의 쿠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지냈던 이 슐레이마니, 카심 슐레이마니의 이 제거 작전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 유튜버께서 왜 국정원은 이런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또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제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런 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국정원에서 이 나라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 설사똥을 하나를 안 치우느냐? 그러면 그거를 국회에 가서 국회 정보위원회 가고 따져 물으시길 바라요.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네?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안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못하게 방해를 해서 못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유튜브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제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장군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육군이 아닙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충분히 이런 일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처럼 위에 딸랑거리는 거 잘해갖고 뭐 사형안 나가고 뭐 어디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면 힘들어져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번에 벌어졌던 이 이란의 라시니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리고 지난 2020년 1월 달에 제거가 된 슐레이마니 이란 쿠즈군 이슬람군 총사령관의 죽음을 보면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여쭙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평화스럽게 평화를 지키고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회복하는 데는요, 가성비가 제일 높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일이 바로 비밀 공작 사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57조 원이죠. 1년 365로 나누면 하루에 1,500억입니다. 한 일주일치, 열흘치 그 정도면 웬만한 애들 다 한국으로 귀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부패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민단체도 주는 예산이 102조 3천억입니다. 국방비보다 45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2조 3천억이나 되는 그 시민단체 지원 예산을
국방비를 돌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북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북한 왕조를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왜 못하죠? 그동안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러터진 우동사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물질이 좀 많이 채여 있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슐레이마니가 제거될 때도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제거해 라고 해서 제거됐지만 실질적으로요, 가장 많은 숫자들이 제거된 건 오바마 때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라시니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이란의 슐레이마니가 제거된 이거. 자, 그러니까 이 슐레이마니가 제거되는 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자, 어디에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지금 목표물, 타겟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그 찾는 걸 뭐래? finding.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자꾸 찾아서, 그러니까 위성을 사용하든지 뭐 사람을 사용하든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inding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과학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겟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어떤 특별한 습성을 갖고 있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오래 머무는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 시간과 장소, 그 기회, 찬스, 오퍼튜니티, 그것을 확인을 해야만 가서 정확하게 클리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은 바로 fixing입니다. fixing, F-I-X. 바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은요, 우리가 하는 보통 우리 비밀 요원들이 하는 작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제거할 때도요, 오사마 빈라덴이 거처하는 그 지역, 그 지점, 시간, 장소, 이것을 파악했던 것은 군특수부대가 아니라 CIA가 했었죠. 그리고 CIA와 함께 paramilitary operation, 즉 준군사작전을 통해서 깨끗하게 빈라덴을 제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작전하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다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한 타겟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피니싱, 끝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워드가 아니라 3F워드가 필요한 겁니다. 즉 finding, 찾고, 그 다음에 고정시켜서 예술 작업인 fixing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finishing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적군의 지도자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finding, fixing, finishing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 건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란의 혁명수비군 참모총장이었던 이 슐레이마니가 죽을 때 보면요, 기가 막힌 이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이런 동향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 요원인 공작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앉아서 전화 받고 국장님, 차장님 뭐 이러고 떠든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진급은 빨리 해, 올라가.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현장에 일을 안 해봐갖고 일을 못한다고. 진짜 창피하고 쪽팔린 얘기지만 대한민국 역사가 그래. 대한민국 역사가. 국정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역사가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현장 요원들, 즉 군대로 말하면 땅계 육군 보병들은 절대로 장군이 안 되고 부관 이거 하는 애들이 되는 거죠. 자,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한미연합 훈련할 때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MQ9 리퍼라고 하는
그 도살자, 저승사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MQ-9과 그 MQ-9에 같이 되어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첨단 장비들을 우리가 공개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180km, 170km 정도 되는데 딱 그 정도 거리를 남쪽에 있는 충청도 모 지역에서 아니면 전라도 모 지역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그 훈련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라도 오늘이라도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사를 하잖아.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소리를 치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트 메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세트 메뉴를 한꺼번에 클린업 해버리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일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술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이런 구체적인 작전은 이 사령관께서 쓰신 멜팅 팟에 멜팅 포인트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책자를 좀 입수를 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 술레이마니를 제거를 해 나갔는지 그걸 또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